그럼 지체 없이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꼼꼼히 다 읽어볼게요. 제목, 제17장 봄, 부제, 얼어붙은 세상의 해빙과 인간 영혼의 찬란한 부활. 네, 밑에 있는 핵심 요약도 계속 읽어주시죠. 핵심 요약.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어 있던 호수가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녹아내리는 역동적인 광경부터 진흙더미에서 생명의 근본 원형을 발견하는 깨달음, 그리고 숲생활을 마치고 월덴을 떠나는 작별의 순간까지 다루는 장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요약을 딱 보니까 이게 어떤 흐름인지 감이 확 오시죠. 네, 이거 진짜 한 편의 잘 짜인 산막구조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얼음이 깨지는 걸로 1막이 시작해서 진흙 보면서 철학적 깨달음을 얻는 게 2막, 결국 짐 싸서 떠나는 엔딩으로 끝나는 3막이잖아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아주 기승전결이 뚜렷하죠.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얼음이 녹는 이 흔하디 흔한 계절의 변화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영혼의 부활이라는 이렇게 거창한 결과로 이어지냐는 겁니다. 바로 그 메커니즘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봄을 그저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서 생기는 기온 상승, 이렇게만 본다면 이 텍스트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신 거거든요. 단순한 기온 변화가 아니다. 네, 서로에게는요, 이 거시적인 자연계의 변화랑 미시적인 인간 내면의 변화가 정확히 같은 톱니바퀴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인 겁니다. 얼음이 녹는 게 곧 내면이 녹는 거랑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증거들을 그럼 다음 슬라이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보죠. 두 번째 슬라이드 화면 띄우겠습니다. 네, 텍스트 한번 쭉 읽어주시죠. 강해지는 태양 광선과 따뜻해지는 공기로 인해 호수가 차가운 겨울의 외피를 벗고 푸른 물결을 드러냅니다. 서로는 얼음이 갈라지며 내는 거대한 굉음을 잠자던 거인이 기지개를 켜매내는 포효에 비유합니다. 잠자던 거인의 포효라. 아주 강렬한 비유죠. 네, 마저 읽어볼게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선 우주적 사건이며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생명력이 웅장하게 분출하는 죽음의 계절인 정오를 이겨낸 승리입니다. 와,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좀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놀라셨나요? 당신도 보통 봄이라고 하면요, 막 솜털 같은 새싹이나 따스한 봄바람 같은 엄청 조용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평화로운 풍경을 상상하죠. 그런데 서로는 지금 이 봄의 시작을 막 거대한 블록버스터 영화에 나오는 폭발신처럼 엄청 거칠고 파괴적인 에너지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천둥 같은 굉음이라니요? 그 대조가 바로 서로가 노린 맹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봄을 되게 온화하다고 생각하지만요.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해빙은 엄청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이 녹는 게 폭력적이라고요? 그럼요. 겨우내 그 두꺼운 얼음 밑에 갇혀있던 물은 팽창하려는 에너지를 꾹꾹 억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그 수천 톤의 얼음판이 쫙 쪼개지면서 엄청난 마찰음과 파열음을 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들은 천둥 같은 굉음이 그냥 문학적인 과장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붕괴의 소리였군요. 맞습니다. 죽음처럼 고요하게 억눌려 있던 상태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죠. 듣고 보니까 막 용수철을 끝까지 꾹 눌렀다가 확 놓았을 때 팍 하고 튕겨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폭발력이 연상되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그럼 이 물리적 붕괴를 지금 이 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당신의 심리적 상태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심리적 상태요. 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무의식 깊은 곳에 꽁꽁 얼려두었던 트라우마나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낡은 사고방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번쩍하는 통찰과 함께 쩍 하고 깨져버리는 경험, 살면서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와, 내면의 얼음벽이 무너지는 소리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서로는 얼음이 깨지는 그 굉음을 들으면서 우리 내면의 가장 견고한 벽이 무너질 때 발생하는 영적 에너지의 폭발을 직관한 거예요. 자연의 해빙이 완벽한 심리적 트리거가 되는 셈이죠. 진짜 굉음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가장 기묘하고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띄울게요. 이 장이 철학적으로 아주 깊은 부분이죠. 천천히 읽어봐 주시죠. 네, 철도 죄방의 모래뜨기 봄의 온기에 녹아 흘러내립니다. 진액과 모래가 만들어내는 형태는 첫째, 나뭇잎의 연맥, 둘째, 동물의 혈관, 셋째, 사람의 손가락과 흡사합니다. 네, 그 다음 의미 해석 부분도 볼까요? 이는 지구의 상형 문자이자
식물, 동물, 인간을 아우르는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인 설계도입니다. 즉, 지구는 죽어있는 흙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형상을 창조해내는 살아있는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그저 지저분하게 녹아내리는 진흙탕을 보고 우주의 진리를 운운한다니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죠. 제 말이요. 약간 오버하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진흙이 흘러내리면서 만들어내는 패턴이 왜 하필 그런 모양인가 하는 물리학적 원리예요. 진흙이 흘러내리는 모양에 무슨 특별한 원리가 숨어 있나요? 네, 현대 과학에서는 이를 프랙탈 구조 혹은 에너지의 흐름을 설명하는 구성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계에서 액체나 에너지가 흐를 때는요, 그냥 무작위로 막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흐르는데요? 가장 저항이 적고 효율적인 길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뻗어나갑니다. 진흙 속의 수분이 모래를 끌고 내려가면서 작은 갈래로 나뉘고 또 나뉘는 그 나뭇가지 모양의 패턴 있잖아요. 네네, 그 질퍽하게 갈라지는 모양이에요. 그게 놀랍게도 나뭇잎의 연맥이 광합성 물질을 운반하는 방식이나 우리 몸의 모세혈관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방식과 완벽하게 동일한 수학적 비율을 따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진흙이 우연히 그냥 잎사귀 모양을 닮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에너지를 가장 잘 전달하려는 자연의 공통된 물리법칙이 시각적으로 드러났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서로는 무슨 현미경이나 슈퍼컴퓨터도 없이 오직 맨눈으로 진흙이 흘러내리는 궤적을 끈질기게 관찰해서 만물을 관통하는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본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인간의 혈관이나 식물의 연맥 패턴이 저 무기물인 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지구 자체가 파편화된 조각들이 뭉쳐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거대한 생명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서로가 이걸 단순한 흙먼지가 아니라 지구의 상형 문자라고 부른 겁니다. 미쳤네요. 단순한 문학적 과장이 아니라 엄청난 과학적 통찰을 품은 시선이었군요. 이 설계도에 대한 깨달음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정말 절정에 달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보시죠. 네, 텍스트와 그림이 짝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죠. 읽어볼게요. 인체 기관과 흙 식물의 대행. 사람의 손은 열편과 연맥을 가진 종려나무 잎으로, 사람의 귀는 나무 옆에 붙은 이끼로, 사람의 입술은 동굴 입규로 묘사됩니다. 네, 결론 부분도 계속 가보시죠. 인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얼었다가 녹고 있는 진흙의 덩어리이며 손가락과 발가락은 육신의 온기에 녹아 한계점까지 흘러나온 결과물입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원형을 공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범실론적 세계관입니다. 이론론이요? 네, 서로가 쓴 인간은 얼었다가 녹고 있는 진흙이라는 이 문장은요, 진짜 문학사를 통틀어서 가장 무겁고 빛나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막 이러잖아요. 하지만 그 3D 프리터 비료처럼 당신의 귓바퀴에 있는 미세한 굴곡 하나, 손끝의 지문 하나하나가 숲의 이끼나 모래뚝의 주름이랑 완전히 똑같은 물리법칙으로 빚어진 겁니다. 와, 진짜 경이롭네요.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길가에 고여있는 웅덩이나 굴러다니는 돌멩이조차도요, 나랑 무관한 사물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생명 코드로 작성된 나의 또 다른 버전처럼 느껴지게 되죠. 약간 자연과 내가 동기화되는 느낌이겠네요. 맞습니다. 당신이 자연에 그저 속해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당신이라는 육신과 존재 자체가 자연의 거대한 순환 과정 그 자체가 되는 철학적 빅뱅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대자연이 찍어낸 진흙의 일부라는 감각? 정말 짜릿하면서도 되게 경건해집니다. 자, 이렇게 육신이 자연과 하나라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 내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차례입니다. 5번째 슬라이드 띄우겠습니다. 네, 자연의 정화가 내면의 정화로 이어지는 대목이죠. 노랫소리의 귀환, 개똥집바귀, 맷새, 관찰자의 귀환, 피비새, 번식의 에너지, 리기다 소나무의 황금빛 꽃가루가 유황 소나기처럼 세상을 뒤덮은 네, 봄의 생명력이 폭발하는 풍경이고요. 그 다음도 볼까요? 영혼의 도덕적 부활, 거대한 생명의 힘으로 겨울의 묵은 흔적과 죽음의 기운을 완전히 씻어내는 자연의 섭리처럼 인간 역시 낡은 관습과 죄책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롭고 순수하게 부활합니다. 서로에게 봄은 강력한 희망을 품은 영혼의 재탄생입니다. 자, 이 부분을 소화하시기에 논리적으로 막히는 곳은 없으셨나요? 솔직히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앞서 언급된 그 새들이 돌아오고 소나무 꽃가루가 막 폭풍처럼 날리는 건 명백히 생물학적인 번식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후반부에 나오는 도덕적 부활이나 죄책감의 세탁 같은 매우 고차원적인 심리적 차원으로 어떻게 단숨에 이렇게 건너뛸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논리적 비약 아닌가 싶어서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간극을 메우려면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환경적 미러링이라는 메커니즘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환경적 미러링이요? 네. 봄비가 맹렬하게 내리고 해빙된 물이 막 쏟아져 내리면서 겨울 대지를 휩쓰는 물리적인 정화작용을 상상해 보세요. 다 쓸려 내려가겠네요. 그렇죠. 썩어 빠진 낙엽들, 동물의 사체, 겨울 동안 켜켜이 쌓였던 죽음의 찌꺼기들이 폭우에 전부 씻겨 내려갑니다. 땅이 완전히 초기화되는 거죠. 흔한 말로 아예 포맷터거리는 거네요. 하드디스크 토맷하듯이. 소로는 매년 반복되는 이 자연의 새로운 시작을 보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가 얼마나 무겁던 자연이 저토록 거칠게 묵은 허물을 벗어 던졌듯이 당신 역시 매 순간 완벽하게 순수한 상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와, 낭만적이네요, 진짜.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에요. 자연의 작동 원리가 우리 뇌랑 심장에 직접 꽂아 넣는 가장 과학적이고 생생한 도덕적 면죄부인 셈이죠. 자연이 건네는 완벽한 도덕적 면죄부라니. 과거에 묶여서 자책하는 누군가에게 이보다 더 거대한 구원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한 숲속 생활의 끝, 대망의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읽어보죠. 네, 소로의 최종적인 선택이 담긴 슬라이드입니다. 점점 키가 커지는 풀밭을 거닐며 숲에 처음 들어왔던 여름으로 회귀. 두 번째 해도 첫 해와 같이 흘러가며 자연의 리듬을 체득해 내면의 완벽한 안정에 도달한 순환의 완성. 완벽한 평화를 얻은 상태죠.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1947년 9월 6일, 2년 2개월간의 숲속 생활을 종료. 월든과의 작별, 그리고 새로운 탐험. 이 떠남은 포기나 실패가 아니다. 숲에서의 실험을 완벽히 끝마치고 평화를 얻은 제가 또 다른 삶의 탐험인 내면의 신대륙을 향해 닻을 올리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월덴을 복잡한 속세로부터 도망친 사람의 되게 평화로운 힐링 다이어리 정도로 오해하거든요. 하지만 소로에게 이 숲속 생활은 처음부터 자신이 세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들어간 실험실이었습니다. 아, 도피처가 아니라 실험실이요? 맞아요. 계절이 두 바퀴를 돌면서 그는 앞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확인했던 해빙의 밀리적 폭발력, 진흙의 프랙탈 법칙, 생명의 완벽한 리셋 과정을 온몸의 세포로 다 체득했어요. 가설의 증명이 완벽하게 끝난 거죠. 아하, 실험이 다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 미련 없이 실험실 불 끄고 짐 싸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은 소로의 철학 자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가 이룩한 그 완벽한 안정과 평화에 도취되어서 숲에 계속 눌러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화롭게 잘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대자연이 흘러내리는 진흙처럼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면서 흐르는 존재라는 걸 배웠잖아요. 한 곳에 고여서 정체되어 있는 건 생명의 본질에 어긋나는 일이죠. 아, 썩는 거군요. 거기에 그냥 안주해버린다면 그 평화로운 일상 자체가 어느새 자기를 옭아매는 새로운 낡은 관습, 즉 또 다른 형태의 두꺼운 얼음판으로 변질되어 버릴 겁니다. 와, 소름이 확 돋네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뻔한 규칙이 싫어서 숲으로 도망쳐온 건데 숲에 너무 오래 머물러 버리면 완벽한 숲속 생활의 규칙이라는 새로운 족쇄에 스스로 갇히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통찰이 정확합니다. 어떤 위대한 깨달음이라도 그걸 소유하고 안주하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생명력은 끊임없이 형태를 파괴하고 다시 흐르는 데 있죠. 진짜 역설적이면서도 너무 멋진 철학이네요. 그렇기에 월든의 오두막을 떠나서 다시 미지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의 결정은 절대 현실 도피나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룩한 가장 완벽한 성취마저도 스스로 깨부수고 다시금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안주를 거부하는 자의 눈부신 용기인 겁니다. 떠남으로써 비로소 멈추지 않는 성장을 완성해낸 거네요. 네, 완벽한 성취마저 스스로 파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 이게 바로 소로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